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꽃가루와 환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지키는 생존 법률입니다. 지은이는 김민철 님입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이미 3편의 책을 출간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루아크입니다. 이 책은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거나 주변에서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추려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물건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건물도 계속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어떨까요? 민법에 따르면 건물 수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해당 건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임차한 집에 비가 많이 새거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그 집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본인 돈으로 누수 공사를 하거나 보일러를 수리해서 임차인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니 수리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해야 하는 사정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는 특별히 뭔가를 잘못했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제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과 관련된 모든 걸 임대인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일부는 임차인이 알아서 손봐야 합니다. 예컨대 형광등이 나갔다고 임대인에게 갈아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노릇이겠죠. 임대인이 책임지는 몫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몫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사소한 건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부담, 벽의 균열 및 누수, 보일러 고장이나 파손, 화장실 배관의 하자 또는 수도관 파손, 결로 등 건물의 구조로 인한 심각한 곰팡이, 임차인 부담, 형광등 교체, 변기의 단순한 용품 교체, 수도꼭지나 샤워기의 소모품 교체. 물론 위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건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이 때문에 건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같은 재반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데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려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여야 하는데 보존에 관한 필요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는 게 낫습니다. 또 수리가 되지 않아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지장이 있는 만큼의 임차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안전을 챙기는 일과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우선 본인과 동승자,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자동차를 세운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삼각대가 없으면 트렁크를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고 원인이나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니 사고 현장도 보존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사고 장소가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라면 일단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낫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를 일단 사고 발생 장소에 그대로 두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되어서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분석해 과실 비율을 알려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죠. 하지만 블랙박스를 실수로 켜두지 않은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만으로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걸 권합니다. 자동차 파손 부위를 찍는 건 기본이고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찍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촬영하느라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의 바퀴 모양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니 바퀴 모양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녹음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녹음해도 됩니다.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발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법은 대화하는 사람이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당방위로 맞설 수 있을까? 누군가 폭행하려고 하면 일단 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피하려 하는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형법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반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폭력에 맞대응하다가 자칫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말이죠.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실무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문제니 서로 합의하시라고 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보고 합의를 권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가리기 어려운 때가 많아서이고, 둘째는 합의하면 폭행 사건이 종결되어 일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죠.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때리면 그냥 맞으라는 이야기냐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점점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CCTV나 휴대전화, 동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정당방위의 본질에 충실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방어 행동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상대의 손을 잡는다든지 몸을 눌러 제압하는 정도로만 힘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대를 이미 제압했는데 계속 공격하거나 흉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가 너무 심하게 다친 때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대인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B가 도망치려 하자 A는 B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의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A의 폭행으로 B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B가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A가 계속 폭행한 것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 감정,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표현이 항상 긍정적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가 쓴 책 제목처럼 말이 칼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때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된다면 말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특정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특정 사실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욕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홍길동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2번, 홍길동은 똥멍청이다. 1번의 경우 절도와 수감생활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 홍길동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으니 명예훼손이고 2번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홍길동을 비난하고 있으니 모욕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법적으로 구분되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여기에서는 명예훼손 위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데 명예훼손이 정확한 표기법입니다. 각종 소음, 고통과 갈등의 씨앗.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하기 편리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자 고통은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겠지만 다른 층에 사는 사람에겐 큰 고통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 폭력 사태로 비화하고 심지어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B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등가 소음도가 43dB 혹은 45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벽을 강하게 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대면하는 게 껄끄럽거나 큰 분쟁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끼리 말하는 것보다 제3자가 중재를 시도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사건을 대할 수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신고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소음을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해결 방법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법원과 달리 강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아파트 내부 소음만이 아니라 외부 소음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도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는 차량 소리나 경적 소리에 많이 시달리는데 특히 고속도로 옆이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하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 전 판결을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미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였습니다.